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조달이 위협받고 농식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시급한데요.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일이죠. 윤석열 정부 초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 100일 됐고요. 장관님도 이제 농정을 맡은 지 100일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가장 안정적인 장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는데 100일간 농정을 해보시니까 뭐 숨가쁘게 달려가실 텐데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주 바빴고요. 또 뭐 보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소위 그 물가 때문에 또 물론 이제 해외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이 됐지만 물가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특히 우리 저 농업 분야가 농식품이 이제 소위 그 체감 물가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일을 어차피 우리 정부가 지금 민생 안정,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그쪽에 아주 그 진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현안은 현안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식품 분야가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보람 있는 걸 꼭 100일 안에 꼽으라고 하면 제가 농촌진흥청장 때 그 가루쌀 분질미라는 게 이제 돌연변이로 나왔어요. 가루쌀. 네. 돌연변이로 나왔어요. 돌연변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산업화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명 당일부터 이제 그걸 1호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농업을 미래로 끌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그 재해도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저 정말 애쓰는 농업인들께서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쌀이라는 품목이 그 우리의 아주 주식이기도 하지만 농촌 경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품목의 사이를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쌀은 금년에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그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 가격 안정 가장 시급한 일이고요. 동시에 이제 미래의 농업을 열어가야 된다. 미래 농업 관련해서 취임 100일 동안에 스마트 농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스마트 농업, 시청자들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 농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소위 농업을 하면 옛날에는 이제 사람 힘 그러다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농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 AI라든가 인공지능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뭐 로봇 이런 걸 가지고 농업에 지금 융복합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온실을 예를 들면 온실에 이제 뭐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작물에 물도 줘야 되고 양분도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수확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일련의 작업을 옛날에는 다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제어 시스템을 놓고 모바일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애플리케이션 핸드폰 가지고 웬만한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기본적인 세팅만 해놓으면 본인이 관여를 안 해도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도 가 있고 그게 이제 온실 그다음에 이제 축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낙농하시는 분들 소에 이제 젖을 짜야 되잖아요. 옛날엔 사람이 짰어요. 근데 지금은 그 트럭처럼 생긴 딱 그 안에 소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씻어주고 그다음에 부착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착유를 하면서 그 성분이 어떠냐 이게 리얼타임으로 바로 컴퓨터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음용 사람들이 먹기에 이게 부적합하다 하면 바로 버려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축사도 그렇게 스마트팜 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생산 쪽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게 우리 농업이라는 게 범위가 생산, 유통, 그 전에 가공, 뭐 유통, 가공, 소비 이런 일련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 전체가 디지털화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스마트 농업의 우리 활성화 수준 자체가 좀 잘 된 나라에 비하면 한 어느 정도 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좀 갈 길이 멀죠? 네, 네덜란드가 제일 앞서 있는데 우리가 한 4년 정도 늦춰져 있다. 4년 정도?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뭐 한 2, 3년 정도.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또 훨씬 앞서 있고.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뭐 기존 농업에 못지않게 이 디지털에 익숙한 이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좀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농림식품부의 지원이랄까 정책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고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 농업 인구, 농촌에 사시는 약 1,000만 인구 중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은 220만 정도 되는데 농가 인구죠. 이분들의 약 10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 요즘 도시의 눈높이라든가 ICT 이쪽에 눈높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이디어는 있고 열정은 있는데 사실 돈도 없지. 그다음에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서 살면 우선 주거지 문제도 있지. 살기고 싶지 그다음에 농지를 사야 되려면 농지도 엄청 비싸지. 이런 일련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자기가 투신하겠다고 하면 지금 초기에 어려운 시기에 한 3년 정도는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연간 한 2,000명 하고 있는데 2,000명? 내년에는 4,000명으로 지금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를 사거나 그다음에 그 스마트팜 같은 것도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어쨌든 이걸 장기 저리로 그래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그 평생 갚는 걸로 30년. 그렇게 할 거고, 또 하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다가 아예 스마트팜을 국가가 지어가지고 그게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하는데요. 시설 하려면은 1헥타 보통 3,000평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5억에서 비닐로 하면 한 15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유리온실로 하게 되면 30억, 40억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책임지고 하라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특별히 뭐 부모한테 도움받는 사람 이외에는. 그래서 그걸 국가가 아예 그걸 건축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임대해 주는 걸로. 스마트 어떤 농업 단지를 자체를 만드는 거네요. 청년용 그 스마트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4군데가 지금 완전 한 개 하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곳에 1,0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5개를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업 그런 단지를 15개를. 네, 그래서 청년 중심으로 임대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좀 젊은이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좀 규모의 경제를 하려면 뭐 좀 기업한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스마트팜 쪽은 이게 얼마든지 수출 산업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비닐 온실이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으면 유리 온실이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5만 헥타, 5만 4천 헥타나 비닐 온실이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면적도 제일 넓은 거고 농업인들 기술도 제일 앞서 있고, 그것도 얼마든지 스마트팜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제어기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이나 지금 그 베트남, 카자흐스탄 여기에는 아예 데모 온실을 우리가 지금 지어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아예 수출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스마트팜 관련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대기업하고 그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 윈윈하는 모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기업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기술을 뭐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수출하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수출을 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번에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 스마트팜 지원단을 아예 정부가 지금 꾸릴 생각입니다. 코트라를 포함을 해서 업계하고 관련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이제 우리 국가 프로젝트로 해당 국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이런 단지를 당신네 나라에 우리가 수출하겠다. 그래서 협약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같이 나가면 되죠. 그런 것은 농민 농업 단체들의 반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고 당연히 거기 큰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조금 뒤처져 있는데 뒤처진 이유가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하려고 하다 못 들어가고 지금 이 상태인데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의 역할 이외에 대기업이 할 역할도 있거든요. 예전에 왜 새만금에 LG가 하려다가 스마트팜 하려다가 농민단체 반발로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너무 아쉬운 거죠. 네. 해외에는 수출은 그런 거 네, 수출용 예를 들어서 플랜트 같은 거 하는데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군요. 스마트팜의 발전상을 한번 지켜볼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 상당히 밀 수입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우리 곡물 이 자급률 새삼 중요하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럼요. 우리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우리 자급률.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식량 자급률. 사람이 먹는 곡물이에요. 사람이 먹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지금 45.8%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고기를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서 그 사료 곡물을 1년에 1,200만 톤을 사와요. 사료용 곡물. 사료용 곡물. 왜냐하면 소나 돼지나 닭도 곡물을 먹어야 고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1kg를 생산하려면 평균 곡물 7kg를 먹어야 돼요. 곡물 7kg를 그러니까 먹어야 우리 국민이 지금 고기를 어느 정도 먹냐면은 지난해 쌀을 56kg 우리 1인당 소비량이 그런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만 해도 56kg를 먹어요. 일본이 33kg 먹습니다. 고기를? 일본은 좀 일본보다 우리가 60% 정도 더 먹고 독일이 54kg 먹어요. OECD 수준하고 우리가 지금 근사하게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군요. 많이 먹는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반작용으로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그 사료 곡물을 전부 사와야 되잖아요. 수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곡물 자급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먹는 걸 포함해서 가축까지 먹는 걸 포함하면 그건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식량 이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서 우리도 굉장히 긴장들을 국민들이 많이 했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이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그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곡물, 그게 곡물이라는 게 다 우리 가공식품의 원료인데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높이죠? 이 곡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는 그 농경지가 굉장히 좁아요. 우리 국민 한 사람당 90평밖에 없어요, 땅이. 그 90평에서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우리가 벼도 기르고 해서 국민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45%를 그 우리 땅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이거를 높이려면 두 번 재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가루쌀, 분질미, 가루쌀. 이거는 두 번 재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모내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 최적기인데 이 가루쌀은 6월 말이 적기입니다. 근데 밀은 언제 수확하냐면 6월 중순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모작이 기존 쌀하고는 안 되죠. 오버랩이 되니까. 근데 이 분질미 가루쌀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모작이 됩니다. 그러면 밀 생산도 늘리고 가루쌀 생산도 늘리면 우리가 밀가루를 200만 톤 사다 먹어요, 1년에. 밀을 220만 톤 사다가 밀가루를 만들어서 1년에 먹는 양이 200만 톤이 넘어요. 1인당 30kg 이상을 밀가루를 소비하거든요. 그거를 품질이 훨씬 좋고 영양도 좋은 분질미로 대체하자는 거죠. 밀 수입량이 많은데 가루쌀로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는데 그런데 가루쌀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은 일반 쌀하고 같은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쌀은 사실 남아도는 세상이 됐어요. 밥쌀용 쌀은. 왜냐하면 생산은 급격히 안 줄어요. 왜냐하면 그
쌀 생산이 제일 쉽고 거의 기계화 100%돼 있습니다. 근데 소비량이 너무 급감하는 거예요. 최근에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에 단체 급식도 줄지, 그다음에 배달 음식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용 밥쌀 소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쌀값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밥쌀용 생산을 줄이면서 그 면적에 가루쌀, 분질미 생산을 늘리면 쌀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밥쌀용은 줄지만 가공식품용 쌀 소비 늘어나고 있어요. 가공식품용 쌀 소비. 그 쌀 가격이 제가 아까도 말한 좀 떨어져야 가공식품이 뭔가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이 분질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 자체가 프리미엄 시장이야. 햅쌀로. 그러니까 왜 이걸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잠깐. 이걸로 좀 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이 보시면 이게 쌀이에요. 네. 전자현미로 본 거고, 이게 밀입니다. 밀은 쌀처럼 안 나오죠. 이렇게 그 겨층을 벗기면 가루가 되도록 돼 구조가 부서지게 되는데, 이게 가루미, 분질미예요. 분질미, 가루쌀. 쌀가루. 이게 구조가 밀하고 똑같아요. 밀과 비슷하네요. 쌀은 쌀인데 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가루를 내려면 물에다 불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루를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밀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얼마든지 여기는 관여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분질미 식품 기업이 생산 가루를 밀가루처럼 생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J라든가 농심이라든가 하리면 식품 기업들이 쌀 가루만 충분히 공급이 되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TF에 우리 가루쌀을 생산하는 전문가 집단하고 이걸 소비할 기업 집단이 같이 들어와서 TF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시피 개발하는 거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쌀가루로. 그다음에 이 쌀가루를 10% 넣을 때, 20% 넣을 때 소비자 반응이 어떠냐 이제 이런 걸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금년에 지금 100헥타 30만 평을 지금 심었거든요. 가루쌀을. 이게 이제 가을에 수확이 되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을 기업에 제공을 해서 레시피 개발하는 데 넣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선 2,000헥타로 늘릴 거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뭐 수십 배 늘리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이제 가격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이 쌀은 100% 수매를 할 거고 책임지고 공급도 정부가 하는데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 문제는 가을에 수확을 해서 기업들하고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다.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우선 저 빵집 같은데 대형 빵집 같은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몇 군데에서. 이미 쌀가루를요? 이거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데서는 오히려 가격을 차별화해야 된다. 비싼 가격으로 해야 프리미엄 그렇게 시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최근에 왜 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를 매기는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권익위하고 했다가 좀 포기했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보유세를 매긴다고 저는 좀 그 이번에 권익위에서 조사하기로 한 거는 개물림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개 학대, 반려견 학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민 의식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아마 거기에 실무진들이 보유세까지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부에서 분명히 밝힌 거는 내년도에 연구 용역과 함께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려면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고 계층별로 어느 반려동물을 어떤 분이 이렇게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연구 용역과 함께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 연구 용역을 해보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하고 같이 해서 이걸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그 의견 수렴을 정확히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도 좀 연구를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 같은 이게 영향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있어서 그렇죠. 원장님 상당히 그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 초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